책 읽는 소리, 학교를 채우다. 우리 아이, 교육문화 매거진, 2025년 봄5, 모든 시작은 만남. 여는 창 한 문장이라도 매일 조금씩 읽기로 결심하라. 하루 15분씩 시간을 내면 연말에는 변화가 느껴질 것이다. 호러스맨. 모든 시작은 만남, 여는 날과 다름없는 햇살. 늘 그렇듯 불어오는 바람. 하지만 그 아래 시작하는 오늘은 언제나 설렙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새롭게 마주하는 만남으로 인해 모든 것이 시작되어 의미가 되고 관계가 되고 나눔이 되고 비로소 우리의 삶은 알록달록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새로운 만남이 유달리 오밀조밀 모여있는 봄, 어색하고 긴장되고 기대되고 신나는 하나의 만남이 모두 소중한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집 모든 시작은 만남 1, 글, 편집위원 신슬기, 사람과 시간이 모이는 인문의 공간, 울주도서관. 울산교육청은 2025년 체크인 울산이라는 대표어를 선정하고 울산형 독서 인문 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간다. 독서 문화를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곳은 바로 도서관. 울산교육청의 대표 도서관인 울주도서관을 찾았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아침, 울주도서관 다목적실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새어나온다. 자운 영독서회 회원들이 책에서 길어올린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소리다. 이 독서회는 1999년부터 시작되어 무려 25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다. 2012년에 열렸던 문인화 강좌는 동아리로 발전하여 지금도 울주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활동한다. 마찬가지로 울주도서관의 문화 강좌에서 시작된 그림책 동아리는 작년 말 울주군의 여러 명소를 소재로 그림책을 만들어 갤러리 카페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신앙송회의 회원들은 울주도서관의 초등문해학교 졸업식에서 축시를 낭송하는 공연을 하며 울주도서관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책으로 시작된 인연이 긴 시간을 넘어 울주도서관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곳은 책을 보고 빌리는 도서관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울산 시내와의 문화적 거리를 울주도서관이 메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주말에는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상영하고 디지털 자료실에서는 IPTV와 OTT 서비스를 제공한다. 면적이 넓고 농촌 지역이 많은 울주군의 특성상 울주군 내의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14곳의 책을 울주도서관에서 대출 반납할 수 있는 책들의 서비스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서관은 이용객이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 만큼 독서 행사도 다양하게 열린다. 책에 얽힌 사연, 울주도서관을 주제로 한 N행시 공모전을 열기도 하고 감정에 따른 책 처방이나 사랑하는 이에게 책 선물을 보내는 행사도 개최된다. 책과 함께하는 소풍을 떠날 수 있게 오르골 체험 키트가 포함된 북피크닉 세트를 대여해주기도 한다. 울주도서관의 단골 이용객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면서도 여러 이용객에게 다양하고 공평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사서의 고민도 깊다. 3층의 복도를 재단장하여 작년 5월 문을 연 갤러리 카페는 울주도서관을 방문한 이들이 책과 함께 휴식하며 때마다 전시되는 멋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발달 장애인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향이 좋은 커피와 함께 창밖으로는 KTX 열차를 구경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갤러리 카페의 매니저에게 이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안 오시면 걱정이 될 정도로 매일 아침 오는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책과 함께 차를 마시는 게 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어떤 가족은 늘 장바구니 가득 책을 담아와 각자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종일볕이 드는 카페 창가에서 책을 두고 대화하는 부부도 단골 손님이라고 한다. 울주 도서관을 방문한 날 울산에서는 도무지 보기 힘든 하얀 눈이 펑펑 내렸다. 밖은 해일 듯 추웠지만 울주 도서관의 갤러리 카페는 아늑한 온기로 가득했다. 따뜻한 볕으로 가득 찰 5월 2024년 학생 저자책 공모전의 수상작을 전시한다고 하니 방문해보기를 권한다. 취재 전날 울산 학생들의 독서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뉴스를 들었다. 독서 문화는 단시간에 만들어질 수 없다.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독서 인문학적 경험이 중요하다. 영학이 북스타트로 책을 만나기 시작하여 어린이 자료실에서의 그림책 수업으로 책과 친해진 어린이들은 책을 어려워하지 않는 학생으로 자란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독서회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고등학생을 거쳐 성인이 되면 여러 문화 강좌와 동아리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다. 울주 도서관은 사람과 시간을 책으로 잇는 연결과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다. 누구든 책으로 꿈꿀 수 있는 공간, 그곳이 바로 울주 도서관이다. 특집 모든 시작은 만남 2, 글 편집위원 김현지, 담임 교사의 개학.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의 설렘과 막연함을 담고 있는 노래의 가사처럼 학생들은 새로운 학년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교사도 새로운 아이들을 마주할 생각에 떨리기는 마찬가지다. 담임 교사는 어떻게 새 학기를 준비하는지 살펴보자. 떨림으로 준비하는 첫 만남.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어느덧 개학이다.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한 교사의 새학기 준비는 2월부터 부지런히 시작된다. 먼저 학생들과 1년 동안 함께 생활할 교실을 찬찬히 둘러본다. 학급 인원에 맞춰 책걸상 수를 점검하고 학급 물품 상태는 양호한지 살펴보며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대청소를 시작한다. 저마다 새롭게 다짐하며 한껏 기대감을 품고 들어올 아이들처럼 교실 환경도 그에 맞춰 준비해 놓기 위해서이다. 개학일에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바로 사물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물함을 배정해 놓기도 한다.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책상과 의자의 이름표를 정성스레 붙인다. 아이들이 올해 담임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지 궁금한 것처럼 교사도 아이의 이름을 보며 혼자 추측해본다.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 따뜻함을 느꼈으면 하며 괜스레 마음이 몽글몽글해진다. 설렘으로 그려보는 우리 반. 선생님도 방학에 열심히 공부하며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진다. 교과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기도 하지만 담임을 맡는 경우 담임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부도 함께한다. 학급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즐겁고 행복한 교실 생활을 위한 다채로운 학급 행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수를 찾아 들으며 올해 우리 반에서 학생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활동들을 골라본다. 한 해 동안 우리 반을 어떤 학급으로 만들지 그려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운다. 첫 만남의 아이들과 어떻게 첫인사를 나누면 좋을지 상상해본다. 열심히 아이들을 환대할 준비를 마쳐도 막상 아이들을 마주하면 늘 준비한 것에 반도 못하는 기분이다. 그만큼 새롭게 아이들을 맞이하는 일은 교사에게도 매년 익숙해지지 않는 떨리는 일이다. 그래도 괜찮다. 1년 동안 교실에서 함께 지내며 어색함은 눈 녹듯 녹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가치를 배울 것이다. 특집 모든 시작은 만남 3. 글 편집위원 최상국. 새로운 출발을 위한 교육 공동체의 힘. 긴 겨울 동안 눈이 내려온 세상을 핥게 뒤덮고 오후의 따사로움을 온전히 느껴보기도 전에 해는 지고 밤은 찾아왔지만 자연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꽃봉오리 모양의 겨울눈이 더 도톰해지고 늦가을에 심어놓은 양파와 마늘의 줄기가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면 겨울을 지나 드디어 새로운 봄이 찾아온 듯하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의 지도 아래 활기찬 한 해를 시작했다. 자연이 미묘한 시간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교육도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을 자연에서 배워보면 어떨까?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나기 위해서는 비옥한 땅과 햇빛, 물이 필요하듯이 교육도 가정과 학교, 학생이 함께 힘을 모을 때 더 의미 있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정, 우리의 아이의 안식처. 자연에서 비옥한 땅이 씨앗을 품고 키워내듯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간은 가정이다. 봄에 씨앗을 뿌려 좋은 새싹이 돋아나기 위해서는 완숙된 퇴비를 뿌려 땅을 갈아 신선한 공기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는 아이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도전에 앞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해보면 어떨까? 때로는 실수해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여행이나 다양한 경험을 함께하며 아이의 세상을 넓혀준다면 부모와의 유대감도 깊어지고 아이가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도 더욱 깊어질 것이다. 학교, 성장의 발판. 땅 위로 고개를 내민 새싹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며 잎과 줄기를 키워나가는 것처럼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아이들이 단계별로 주어진 학습 과정과 현장 체험을 통해 자신만의 관심 분야를 친구들과 함께 탐색하며 배워나간다면 창의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 규칙과 배려는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다. 학생, 주체적인 자아로 발돋움. 자연 속 모든 생명체가 서로 의지하면서도 스스로 성장해 나가듯 학생들도 본인의 역할을 깨닫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식물이 자신만의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친 비바람과 칠흑 같은 어둠을 수없이 견뎌낸 것처럼
학생들은 자신이 잘하지 못하더라도 해보고 싶은 것이나 관심 분야를 찾아 직접 경험해보도록 하자. 처음 해보는 일이 어렵고 두려울 수 있지만 한 걸음 내디디면 더 넓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한층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연이 때를 놓치지 않고 새 계절을 시작하듯이 교육 공동체를 중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교육도 더 따뜻하고 희망찬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비밀에 대해 자연은 우리에게 그 답을 이미 알려주고 있진 않을까? 특집 모든 시작은 만남사, 글 편집위원 정가연, 비로소 이름을 묻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 존재는 단순히 형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하지만 그저 이름 한번 불렀을 뿐인데 그 존재는 나에겐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된다. 그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도 말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관계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된다. 꽃 이름 외우듯이 새 봄을 시작하자. 꽃 이름 외우듯이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첫 만남을 시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먼 데서도 날아오는 꽃향기처럼 봄바람 타고 어디든지 희망을 실어 나르는 향기가 되자. 이혜인 수녀꽃 이름 외우듯이 중에서 새학기 교실에 들어서면 초롱초롱한 눈빛의 학생들과 눈을 맞추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 바로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이름을 불러주면 아이는 네 하고 씩씩하게 대답한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뱃속에서 자라는 시기에도 베넷 이름을 지어 부른다. 모든 첫 만남은 소중한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서 시작한다. 성씨가 없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혁거세, 김알지 등의 인물이 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박을, 금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김을 성씨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하지만 이는 후대의 해석일 뿐이다. 김알지의 자손으로 알려진 사다함을 김사다함으로 부른 예가 없는 것을 보면 고대에는 성씨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신 이름을 기록할 때 마을 이름과 사람 이름을 함께 썼다. 신라 35대 경덕왕 때에 와서 처음으로 이름을 중국식으로 짓기 시작했다. 중국식 이름이란 요즘의 이름처럼 성씨 한자의 이름 두 자를 적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통일 신라 시대에는 수많은 신라의 유학생들이 당나라에 드나들면서 이러한 중국식 이름이 점차 보편화된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고유어식으로 이름을 짓고 대부분 성씨가 없는 상태였다. 지금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성씨를 가진 것이 당연하지만 고려 초기까지 성씨가 있는 사람이 드물었다. 성씨를 가진 것이 특별하기도 했다. 온 마음을 담아 이름을 짓다. 옛날에는 부모라도 자식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이름을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법이어서 어른이라도 아이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없었다. 이름이 있어도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되자 예명으로 아명을 지어 불렀는데 아이의 이름이 귀하고 좋으면 귀신이 샘을 내어 일찍 데려가므로 천하게 지어야 장수하고 잘 산다고 믿었다. 고종 황제의 아명이 개똥이었고 황희의 아명이 도야지였을 정도니 참 흥미롭지 않은가? 훈민정음이 반포된 직후의 노비 문서에는 강땡, 오름이, 북쇠 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이름 역시 어린아이 때에 지은 아명이며 쇠 혹은 땡이 들어있는 것은 그들의 신분이 천하기 때문이 아니라 장수를 기원하는 부모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 이름을 빼앗기던 날 1939년 조선 총독부는 일본식 시를 창설하고 일본식으로 개명하도록 강요하여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고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고 했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참여율이 낮았다. 1940년 신고 기간을 두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 퇴학, 병원 치료 불가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지 않으면 식량 배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이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선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저항했다. 이후 조선성 명복구령에 의해 일제강점기에 강제 개명당했던 한국인들은 본래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 이름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 행정 조치가 아닌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고 일제 억압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이름과 역사를 지켜낸 것이다. 양귀자 소설 모순에는 안진진이란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있다. 아버지는 딸의 이름을 참 진자를 넣어 외자로 지으려다 즉흥적으로 안진진으로 출생신고를 한다. 아버지는 본인의 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름 앞에 붙는 안씨라는 성 때문에 모순되게도 이름과 상반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처럼 첫 만남에서 부르는 이름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세상 모든 것은 이름이 있다.
이름 있는 모든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토록 소중한 이름을 부르는 건 상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상대를 내 마음에 깊이 새긴다는 의미다.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담아 소중한 이름을 불러본다. 특집 모든 시작은 만남 5. 글 편집위원 김지수. 내 아이와의 만남, 대화, 송희덕 교수를 만나다.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대화가 아닐까? 하지만 많은 부모가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 부모 자녀의 마음이 더욱 가까워지는 대화법을 찾기 위해 경일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송희덕 교수를 만났다. 부모와 자녀 간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부모-자녀 대화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갓 태어난 신생아의 시력은 모든 것이 어렴풋이 보이는 상태로 20에서 30cm 앞을 희미하게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20에서 30cm 거리는 양육자가 아이를 안고 있을 때 눈과 눈의 거리라고 하는데, 아이는 마주하는 양육자의 눈빛을 통해 자아상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이와 부모의 비언어적 소통은 점차 언어적 소통인 대화로 확장되며, 부모 자녀의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아이의 자아 개념과 자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대화 상황에서 말이 안 통한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정보가 교환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자녀의 대화는 마음과 감정을 주고받으며 서로 깊이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이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부모가 불행하면 자녀도 불행하다는 말이 됩니다. 부모의 심리적 상태는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아이 걱정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부모를 걱정합니다. 부모가 불안하거나 우울하면 자녀는 자유롭게 자기 삶을 즐기지 못하고 부모의 심리적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기의 상태와 자녀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에 대한 편안함을 책임질 때 아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대화 방식도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부모는 어떤 태도로 대화해야 할까요?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언어적 소통보다 비언어적 소통이 더 많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교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부모는 적극적으로 부모의 존재를 드러내며 아이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애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아이에게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업이 생깁니다. 말수가 적어지고 부모와 멀어지려고 할 때 부모는 그 쓸쓸함을 견뎌야 합니다. 자녀가 자기 스스로 불안한 감정과 자기 안의 부족함을 견디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뒤로 묵묵히 물러나서 인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감정 상태는 아이와의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건강한 소통을 위해 부모가 감정을 조절하면서도 자녀와 진솔하게 대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 아이와의 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와 소통하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때 보통 부모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가 개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모는 아이가 경험하는 감정과 부모가 경험하는 감정을 구별하지 못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소외에 대한 상처가 있을 때 자녀가 친구가 자기와 놀아주지 않는다고 말하면 자녀가 크게 상처받았으리라 생각하며 아이보다 더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감정은 부모의 것입니다. 아이는 너무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나와 별개의 존재입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감정이 크게 일어난다면 그 속에 나의 문제가 있지 않은지 들여다보는 것은 성숙한 부모로서 꼭 갖춰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상황에서 아이를 훈육할 때 신뢰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훈육한다고 해서 아이와의 신뢰관계가 반드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애정과 연대 위에 이뤄지는 훈육은 아이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훈육에 대한 염려로 정당한 훈육을 하지 않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자면 훈육할 땐 자녀의 욕구와 감정을 인정하면서 규율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이의 감정과 마음에는 연결되어 있으면서 아이가 대화할 수 있는 상태까지 기다렸다가 규율, 금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금기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 행동을 할 수 있지? 와 같이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직접 남겨주신 질문을 드려보려 합니다. 맞벌이 하다 보니 아이와 충분히 대화하지 못하는 게 늘 미안해요. 아이와의 대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아이와 소통할 수 있을까요? 맞벌이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자기 직업에 만족하고 직업적 역할을 충실히 하던 부모가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경우 부모가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져서 아이와 함께 있지만 오히려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부정적인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곁에 있지만 우울하고 무기력한 부모보다 바빠서 애가 타지만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부모가 아이에게 훨씬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하는 부모를 둔 아이는 원하지 않는 부모와의 결별을 매일 맞게 됩니다. 대화의 양이 부족할 때 대화의 질까지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는 자녀와 재결합할 때 부모의 정서와 태도입니다. 아이와 재결합할 때 죄책감과 불안으로 만나지 말고 아이를 기쁘고 애틋하게 만나주세요. 자녀와의 대화에서 공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막상 아이의 말에 공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공감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고 있지만 진정한 공감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공감은 나의 기대와 기준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에게 공감합니다. 내 아이가 넘어져서 아이의 무릎이 다쳤을 때 마치 내 무릎이 아픈 것처럼 느낍니다.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파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또는 씩씩한 어린이는 울지 않아, 울지 마, 와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부모의 이런 염려와 충고는 공감을 막아버립니다. 섣부른 위로와 칭찬이 공감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감은 치유로 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공감하는 마음에 머무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집 모든 시작은 만남 이후 편집 위원 신슬기 다시 함께 책을 읽읍시다.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백범일지 김고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제2음 바스콘셀로스 혹시 내 책장에 이 책들이 꽂혀 있는지 살펴보자. 이 책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2000년대 초반 책 좀 읽었다 하는 이라면 이미 눈치를 챘을지도 모르겠다. 이 책들은 바로 MBC 예능 프로그램 느낌표 책을 읽읍시다의 선정 도서이다. 책을 읽읍시다는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선정해 선정 도서를 읽은 시민을 찾아 거리로 나섰던 명실상 부한 우리나라 대표 독서 장려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읽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정 도서를, 읽은 사람에게는 준비된 책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책을 뽑아갈 수 있는 상품을 주었다. 2001년 1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방송하며 25권의 책을 느낌표 선정 도서로 정했다. 느낌표 선정 도서를 베스트셀러 목록에 넣느냐 넣지 않느냐 하는 공정성 논쟁까지 있었다고 하니 그 파급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책을 읽읍시다를 만든 이영희 PD가 방송에서 밝힌 뒷이야기도 흥미롭다. 이영희 PD는 첫 느낌표 선정 도서인 괜히부리말 아이들의 출판사를 찾아가 방송이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책을 사도록 준비해야 하니 20만 권을 미리 인쇄하자라고 제안했다. 한 해에 10,000권이 팔리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 책이 연간 10권 정도에 그치던 방송. 당시 20만 권을 미리 인쇄하자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출판사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PD는 책이 팔리지 않으면 방송사에서 모두 사겠다고 출판사를 설득해 결국 20만 부를 찍어냈다.
방송이 나간 후 괜히 부림할 아이들은 얼마나 팔렸을까? 놀랍게도 무려 180만 부, 이후로도 느낌표 선정 도서들은 200만 권 이상 판매되며 많은 사람이 책을 읽는 문화를 만드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책을 읽읍시다의 한 방영본에는 2001년 조사 결과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성인이 무려 22.2%, 그러니까 10명 중 2명이라는 결과를 보며 놀라는 장면이 나온다. 책을 전혀 읽지 않은 두 사회자가 서로의 이름을 넣어 부르며 놀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요즘은 어떨까?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1년에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성인이 10명 중 6명이나 되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점점 더 책과 멀어져 버린 것이다. 하지만 책을 아끼고 독서를 사랑하는 우리가 위의 결과에 마냥 슬퍼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2024년 10월 우리나라는 한강이라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 보유국이 되었다. 노벨 문학상 발표 후 엿새 동안 한강 작가의 책은 무려 100만 부가 넘게 팔렸고 모처럼 출판계에 훈풍이 불었다. 사람들은 한강 작가의 책을 기다리며 다른 책을 함께 읽었다. 책 읽는 사람이 멋있다는 텍스트입 문화의 유행과 더불어 다시금 독서하는 문화가 움트기 시작한 것이다. 텍스트입은 텍스트와 멋있다는 의미의 힙하다가 합쳐진 신조어다. 책을 읽는 것이 나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멋있는 취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SNS에도 자기가 읽은 책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책 관련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각종 독서 모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독서 자체를 개인의 퍼스널 브랜딩에 활용하는 예도 늘고 있다. 텍스트입은 책 읽기에서 나아가 필사와 글쓰기에까지 영향을 미쳐 라이팅 힙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 시, 소설 등의 문학뿐만 아니라 헌법까지 필사하며 도파민을 충전하는 건강한 모습은 과시용 독서, 지적 허용이라는 부정적 시선을 조용히 거두게 한다. 디지털 중독과 문해력 저하 등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는 시대에 멋있어 보이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과시로 시작하여 재미를 찾고 허영에서 출발하여 지식을 채운다면 어느새 독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울산교육청도 2025년 책 읽는 소리, 학교를 채우다라는 구호 아래 하루 15분 독서 등 독서 인문 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어린이 독서 체험관을 개관한다고 한다. 학교와 가정 모두 책과 함께하는 일상을 기대해본다. 추억의 프로그램이었던 책을 읽읍시다가 웨비능의 형식으로 방영되었다. 우리도 다시 함께 책을 읽읍시다. 특집 모든 시작은 만남 7, 글 편집위원 이한을 새학기 증후군을 마주하는 힘, 아주 보통의 하루. 처음 등교하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넓은 세상으로 내던져진 것 같은 기분을 처음 느꼈던 날이자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성장했다고 깨닫기도 했던 날로 기억합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순간인 새학기를 어떻게 함께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첫 등교의 기억. 입학식 날 엄마 손을 잡고 미리 연습했던 학교 가는 길을 처음으로 혼자 나섰다. 머릿속에 그려둔 약도를 떠올리며 골목을 찾아가는 일, 좌우를 살피고 신호를 지켜 길을 건너는 일, 학교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험같이 느껴졌다. 동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외아버지는 일부러 손녀가 지나가는 길목까지 마중을 나오셔서 1,000원이라는 큰 돈을 용돈으로 주셨다. 처음으로 어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돈도 생겼던 날이다. 주변의 어른들이 기특한 눈으로 바라봐 주어 내 몸집만한 책가방을 메고 교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이 마치 큰일을 치르러 가는 것처럼 벅차고 의기양양했던 기억이 난다. 성장을 위한 독립. 아이의 관점에서 학교를 가는 일은 홀로 해내야 하는 일이 주어지는 독립적인 세계에 발을 들이는 일이다. 나와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 매일 다양한 사건과 상황이 일어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 길이 신나고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되고 무서울 수도 있다. 새학기 증후군. 그 중에서도 유독 발이 떨어지지 않는 아이도 있다. 학교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눈물이 날 것 같고 갑자기 배가 아프고 머리까지 아파진다. 학교에 가라고 재촉하시는 부모님에게 원망스러운 마음도 든다. 상담교사 일을 하면서 새학기를 어려워하는 많은 아이와 대화를 나눴다. 아이야, 무엇이 무섭니?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친구들이 모두 쳐다보는 것이요. 아이야, 무엇이 어렵니? 일어나서 발표하는 일이요. 아이야, 무엇이 피하고 싶니? 친구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요.
어떤 아이에게 학교 생활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자신이 가진 온 힘을 다해 하루를 버티고 견뎌내야 하는 일이다. 새학기가 두려운 아이의 아부아를 지켜주자. 아이야, 모든 친구와 친해지지 못해도 괜찮단다. 발표할 때 떨리는 목소리를 내도 괜찮단다. 무사히 하루 시간표를 다 보낸 아이야. 집으로 돌아오렴. 따뜻하게 보일러를 켜둘게. 어서 들어와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자. 저녁밥을 꼭꼭 씹어 먹으렴. 긴장했던 몸을 구석구석 씻어주자. 맛있는 간식도 먹고 좋아하는 동화책도 한 권 읽어보렴. 그리고 이야기해보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해보렴. 오늘은 내가 좋은 꿈을 꾸면 좋겠구나. 부드러운 이불을 발끝까지 다 덮고 아무 걱정도 생각도 말고 푹 자렴. 다 괜찮단다. 또 새로운 아침이 오면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양치하고 깨끗이 세수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로션을 바르자. 아침밥을 챙겨 먹고 겉옷의 단추를 순서대로 잠그고 학교 가방을 메고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내자. 오늘도 너의 하루를 응원하고 격려한단다.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낸 너는 어제보다 한 뼘 성장해 있을 것이란다. 특집 모든 시작은 만남 8. 글 편집 유연성이정. 기억과 상상이 공존하는 곳. 울산교육 디지털 박물관. 오래된 흑백 사진 속 다부진 얼굴을 한 소년이 있다. 1985년 울산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는 지금의 운동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이 소년은 지금쯤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의 발을 든든히 받쳐주던 저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사진 한 장 속에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있다. 이처럼 기록은 상상과 공존한다. 작년 12월 울산교육 디지털 박물관이 개관했다. 흩어진 교육 관련 자료들을 모으고 그 자료들을 디지털로 변환했다. 문헌 조사도 함께 진행하면서 수집된 자료들을 역사적 맥락으로 다듬고 정리했다. 이 결실은 작년 초부터 여러 교사들과 기록 연구사, 외부 연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발로 뛰고 머리를 맞댄 결과다. 이를 통해 울산 교육의 소중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관리 보존될 수 있는 시작이 마련될 수 있었다. 울산 근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울산 교육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100년이 넘은 역사 깊은 학교들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모두 이곳 울산교육 디지털 박물관에서 알 수 있다. 울산교육연구정보원 3층에 가면 박물관의 작업실과 전시실이 있다. 작업실에는 디지털 변환을 위한 스캔 장비와 촬영 장비, 작업대 등이 갖춰져 있다. 전시실 한쪽 스크린에는 흑백 사진들이 재생되고 그 옆에는 오래된 한국 동요 전집 LP판이 놓여 있다. 또 다른 벽면에는 울산 근대 교육의 시작과 산업화와 함께한 교육, 100년 학교 약사 등이 걸려 있다. 디지털화된 실물 자료 대부분은 원래 있던 학교로 돌아갔지만 기증받은 자료들은 이곳에 남아있다. 지금은 폐교되어 없어진 동해 초등학교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는데 쓸쓸하고도 아련한 느낌을 준다. 작고 소박한 전시 공간. 이곳은 추억과 의미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진심으로 대하는 착한 손길로 만들어져 간다. 울산교육 디지털 박물관 누리집에 접속하면 학성공립보통학교 입학식 사진, 해방 후 첫 봄, 웅촌초 교직원 기념사진, 언양보통학교 제1회 졸업사진과 같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사진들이 우리를 반겨준다. 이곳에선 자료의 형태, 주제, 시기, 출처에 따라 다양하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울산교육사와 울산교육 이야기를 자세히 만날 수 있다. 디지털 자료이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진다. 낯선 곳이 아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울산, 바로 나와 우리의 이야기이기에 울산교육 디지털 박물관 전시 공간을 방문하고 누리집에 접속하며 떠오른 감정은 뜬금없게도 안심이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학교는 사라지기도 하고 함께했던 존재들은 떠나간다. 하지만 기록이 있는 한, 기억이 있는 한,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록과 기억에서부터 확장되며 미래를 그려나간다. 기억과 상상이 공존하는 곳, 울산교육 디지털 박물관으로 가보자. 작은 학교, 작아서 더 행복한 배움터, 다전초등학교. 도심 한가운데 크지는 않지만 즐거운 배움이 있는 작은 학교가 있다. 학생, 보호자,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계절별 교육 이야기, 작은 규모를 오히려 강점으로 삼아 교육의 장을 펼쳐가는 곳, 다전초등학교에 가보자. 울산 중구 한편에 자리한 작은 학교, 다전초등학교는 교육과정 특성화 자율학교와 서로 나눔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학교로 올해는 153명의 학생과 함께
회복적 아동 친화학교로 새 학기를 시작했다. 계절학교로 만나는 특별한 배움. 다전초등학교는 계절마다 정해진 주제로 일주일간 특별한 계절학교를 운영한다. 봄은 생태, 여름은 진로, 가을은 성장, 겨울은 나눔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제공한다. 봄 주간에는 학생들이 다전생태공원을 산책하며 자연을 배우고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백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떡 만들기 체험으로 전통 문화를 배우기도 한다. 여름 주간에는 물놀이와 진로 체험 활동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로봇 코딩, 웹툰 작가 교실, 항공 드론 체험 등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꿈을 키운다. 가을 주간에는 지역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다. 병영성 탐방, 세시풍속 체험, 찻꽃 축제 등이 운영된다. 학교 이름이 차밭이라는 것에 짐작하듯 학생들은 교정의 차를 보며 자라고 차와 관련한 프로그램도 체험한다. 겨울은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다. 푸른 나눔장터의 수익금을 유니세프에 기부하고 성탄절 기념 활동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도 한다. 사계절의 다양한 활동은 작은 학교이기에 가능할 것이다. 계절학교 안내가 있는 순간부터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이를 위해 선생님들은 얼마나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해나가는지 느낄 수 있다. 작지만 깊이 있는 소통 문화로 모두가 주인공인 학교. 학교는 소통을 중심에 두고 있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학년 말에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다음에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신뢰와 존중이 쌓이며 모두가 학교의 주인이 되는 소중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공약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자치회 활동과 직접 동아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아고라 활동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에 참여하고 있다. 중간 놀이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밴드부 학생들이 연습실로 자연스럽게 모였다. 20분 동안 두 곡을 연주하고 선배가 후배에게 악기 다루는 법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기도 했다. 작은 학교이기에 가능한 모든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자연과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생활. 학교 후문에는 사계절을 품은 다전생태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학생들이 매일 아침 꽃길을 따라 등교하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배움을 시작한다. 지난해 조성한 학교 내 소공연장은 반짝 공연이나 축제 등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겨울 운동장 한편에 학생들 의견을 모아 놀이언덕을 만든 교장 선생님은 잔디가 뿌리 내릴 때까지 잠시 기다리자라고 약속했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다가와 곧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생각에 설렌다고 하셨다. 교육 3주체가 소통하는 학교 문화를 가진 다전초등학교. 앞으로도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나아가 더 많은 학생과 보호자가 찾아가는 곳이길 기대해본다. 슬기로운 교육 현장. 글 김은희, 언양고등학교 교사. 언양고등학교 마음챙김 동아리 목고지.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성장의 장. 언양고등학교에는 상담교사와 학생이 운영하는 특별한 교내 동아리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낙엽만 굴러가도 웃음꽃이 피는 시절. 봄바람에도 눈시울이 시큰해지는 나이. 이런 시절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다. 공부하던 중에 오픈 스튜디오 미술치료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고 학생의 자유로운 정서 표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위해 3명의 적극적인 학생과 동아리를 함께 만들어갔다. 학생들은 생각보다 더 주도적으로 동아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는 놀이와 잔치. 목고지란 동아리 이름은 놀이, 잔치 그 밖에 다른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주 캐릭터는 비나리, 부 캐릭터는 방울이이다. 이 캐릭터가 입고 있는 우비는 나 스스로의 마음을 챙기는 자기 돌봄의 의미가 담겨있고 우산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다. 이름부터 캐릭터의 의미와 설정까지 모두 아이들의 고민과 애정이 들어가 있다. 오픈 스튜디오 형식의 집단 미술치료. 오픈 스튜디오 공간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선택하여 창작 활동을 하며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공감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작품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교류가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다양한 미술 작업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가장 중심이 되는 활동인 난화 작업에서 추출한 요소를 아크릴 물감으로 캔버스에 그려 집단화 작업을 진행했다.
뽑아낸 요소는 자신을 의미하는 상징물이다. 자신의 상징과 또래의 상징을 함께 바라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하나의 작품으로 서로 연결되는 과정을 경험했다. 학생의 행복과 스트레스, 미술치료의 다른 기법으로는 그림책 제작이 있다. 학생들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 활동을 진행했다. 한 학생은 친구가 행복의 원천임을 표현했고, 다른 학생은 자신에게서 솟아오르는 열정을 따라 탐험하는 모습을 그렸다. 또 다른 학생은 일상 속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표현했다. 행복과 반대로 스트레스를 형상화하는 미술 작업 시간도 가졌다. 이를 통해 내면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이어 그리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함께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자연물을 활용한 집단 미술 작업과 나눔. 집단 미술 작업의 기법은 다양하다. 우리 주변의 자연 속에서 수집한 재료를 활용해 창작할 수도 있다. 동아리 학생과 풍부한 경험을 하기 위해 통도사에서 진행된 줍깅, 쓰레기 주우며 달리기 프로그램과 연계한 작업을 진행했다. 심리적인 정화뿐 아니라 환경 보호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더 의미가 있었다. 또 주변 자연을 꼼꼼히 관찰하는 경험을 통해 사물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에서도 무심코 지나친 것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서 마음에 깊이 남기도 했다. 집단 미술 치료는 일반적으로 외부 전시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나누길 원하는 학생들의 요청으로 교내 도서관 앞에 특별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한 학기 동안 활동한 미술치료 작품을 전시하고 이를 통해 다른 학생의 참여 기회도 제공했다. 자기 작품을 또래와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시 과정 자체가 학생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다. 목고지 동아리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며 협력함으로써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오픈 스튜디오 방식의 미술 치료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표현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더 부드러워지고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다른 학교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음 챙김 문화가 퍼지고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 지속 가능한 미래 1. 글 편집위원 배상아 꿀 떨어지는 숲의 요정. 날갯짓 한 번에 서리하는 금빛 가로 육각형 반듯한 집집을 나와 반기는 꽃들에 들러 인사하지 다디달고 다디단 결실을 맺기 위해 오늘도 할 일을 해야지. 작은 날갯짓이 부르는 꿀벌이 효과. 막 나온 따끈한 가래떡을 꿀에 찍어 한 입. 이토록 달달한 즐거움을 위해 꿀벌은 약 1만 송이에 달하는 꽃을 오간다. 알로록달로록 꽃잎 사이를 비행하는 작은 날개는 언뜻 요정과 다름없다. 노란 꽃가루를 모으는 손길이 닿으면 식물들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그만 날갯짓 수만 번의 맛있는 농작물이 식탁 가득 채워진다. 주 6일째로 하루 평균 10시간 일하는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곤충. 꿀벌 덕분에 동식물이 살고 온 생태계가 호흡한다. 사소한 일이 아주 큰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나비 효과라고 한다. 그렇다면 숲의 요정, 꿀벌들의 날갯짓이 가져다준 이 놀라운 변화를 이제부터 꿀벌 효과라고 부르는 것은 어떨까? 비상사태. 꿀벌 대소동. 평온한 교실에 침입자가 발생했다. 윙, 윙 소리내며 향하는 방향마다 긴장한 뒤통수가 들 보인다. 그 와중에 호기롭게 빗자루를 들고 나타나는 녀석들도 하나둘. 사실 날개 달린 침입자는 우리만큼이나 두려움에 떨고 있다. 평화로운 비행기를 막아선 건물과 흙 뿌려진 화학 농약 탓에 집으로 가는 길이 까마득하다. 예쁜 꽃을 구경하다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꽃 사이를 누비는 방해꾼에 쏘일까 마음 졸이며 천천히 그리고 멀찍이 도망간다. 이 틈을 타 통통한 방해꾼 역시 봄맞이 꽃 구경에 한창이다. 그러나 느긋할 여유가 없다. 전국에 걸쳐 여러 꽃가루를 차곡차곡 모아야 하는데 갈수록 기온이 높아져 모든 꽃이 동시에 피고 지기 때문이다. 웽, 세계 울어야 할 벌들이 기후 변화와 도시화 등 수많은 이유로 목소리를 잃고 있다. 편의점 비닐봉지를 종이로 바꾸고 용기 내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노력, 푸르른 식물과 꽃을 심는 실천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날갯짓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여 꿀벌 대소동이 멈추는 그날. 싹을 틔우는 해바라기부터 꿀을 맛보는 아이의 미소까지 온 세상은 금빛으로 가득할 테니 지속 가능한 미래 2. 글 편집위원 배상아 환경을 지키는 우리는 프립들. 여기 생태계를 지키는 어린이 수호대가 떴다. 일명 프리피라고 불리는 이 학생들은
스스로 자연의 일부인 풀잎이 되어 환경과 만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아름다운 학교로 선정된 신정초등학교에선 자라나는 풀잎들이 직접 꿀벌을 기르고 텃밭을 가꾸며 나무를 오르기도 한다. 단체로 숲에 소풍이라도 가는 걸까? 아니, 이 모든 것은 바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지니 지구를 지키는, 꿀벌을 지키는 풀잎들. 풀잎들의 작은 날갯짓이 들리는가? 그렇다면 신정초등학교 옥상으로 가보자. 이곳 꿀벌 생태교육장에서 2학년 학생들은 꿀벌을 관찰하고 손에 직접 올려보기도 하며 점차 가까워진다. 뾰족한 벌침을 가진 무서운 동물이라는 생각도 잠시 작은 손끝에서 살금살금 기어가는 모습을 보며 꿀벌이 멸종되지 않도록 지켜줘야겠다고 결심한다. 꿀벌이 직접 모은 달콤한 꿀을 맛보는 재미는 덤. 소나무에 풀잎 걸렸네. 모두 헬멧을 쓰고 허리와 다리에 안전끈을 매주세요.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린 풀잎들을 보고 싶다면 신정초등학교 숲놀이터로 오라. 안전장비를 착용 후 나무에 걸린 줄을 잡고 오르는 이색적인 수업을 볼 수 있다. 환경교육 주간이 되면 교내 수목을 활용한 나무 오르기 체험 활동이 이루어진다. 나무 사이에 놓인 하늘다리도 폴짝 건너보며 풀잎들은 나무와 교감하여 생태 감수성을 기르는 경험을 한다. 우리는 녹색 수호대. 찬 바람 쌩쌩 부는 날씨에도 우리가 지켜줄게. 이번에는 실내 텃밭을 꾸린 신정초 병설 유치원 교실 속으로 가보자. 꽃상추, 레그치커리, 사라세니아, 화원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유치원생들이 돌보는 작은 텃밭이다. 나무 틀을 만들어 재활용한 페트병을 잘라 모종을 심고 LED 조명을 설치했다. 따사로운 햇볕을 드리워준 풀잎들 덕분에 이곳에서는 사계절 내내 식물을 볼 수 있다. 눅눅해진 종이 빨대에 한숨 쉬거나 봉투값 50원에 멈칫한 적 있다면, 지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이 풀잎들을 바라보자. 지켜야 하니까 보다는 지켜주고 싶으니까를 선택하는 미래가 다가오는 그날까지 풀잎들의 소풍은 계속된다. 상식톡톡 글 편집위원 위수연 새학년을 부탁해 봄맞이 정리정돈. 새학년을 맞이하는 시기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기회이다. 주변 환경을 정리정돈하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새로운 환경에 기대감도 커진다. 스스로 정리하고 변화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봄맞이 정리를 해볼까? 작은 변화로 집중력 쑥쑥. 집에서 공부하는 공간은 꼭 방이 아니어도 된다. 거실 한쪽이든 책상이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만 정돈해도 집중력은 높아진다. 책상은 서늘한 북쪽에 두는 것이 적합하다. 책상이 없더라도 괜찮다. 식탁이나 접이식 테이블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햇볕으로 인한 온도 변화가 적음으로 졸음을 예방하고 책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문이 바로 등 뒤에 있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 뒤를 돌아보느라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 문이 보이는 방향에 앉으면 안정감이 생긴다. 창문 앞이나 옆에 책상을 두는 것도 좋지 않다. 햇빛의 눈부심이나 외부 소음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기 쉽기 때문이다. 구조상 어쩔 수 없다면 블라인드나 커튼을 이용해 창문을 가려주는 것이 좋다. 또한 의자는 회전식보다 고정형이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바퀴 달린 의자는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해 아이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가 된다. 의자에 앉았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 발받침대를 마련해 안정감을 준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기. 정리하기 전 주변을 둘러보고 공부하는 공간, 책을 두는 곳, 자주 쓰는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자. 책 정리의 첫 순서는 현재 읽을 만한 책부터 가려낸다. 수준에 맞지 않거나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책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온오프라인 중고서점을 이용해도 된다. 책이 가려지면 책이 지니는 의미에 따라 앞으로 읽을 책, 읽다만 책, 참고하려고 자주 보는 책은 책장에서 가장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둔다.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 자료로 보관하고 싶은 책, 수집하고 있는 책은 다른 위치로 보낸다. 책은 빽빽하게 꽂으면 사용이 불편하므로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요령이다. 또한 책장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자잘한 생활용품은 한 대에 모아 커다란 바구니에 정리하거나 작은 바구니에 종류별로 나눠 담아 서랍 속에 넣어둔다. 내 공간은 내가 정리한다. 아이 스스로 한꺼번에 하는 정리는 지치기 쉽다. 하루 10분 한 가지씩 정하고 실천해보자. 책상 정리하기, 책장 정리하기, 필기구와 노트 정리하기, 침구 정리하기, 옷 정리하기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일주일이면 깔끔한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정리했다고 끝이 아니다.
깨끗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불필요한 물건은 줄여나가야 한다. 공간이 넓든 좁든 깨끗하게 정리된 곳에서 좋은 에너지를 얻는다. 완벽한 환경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공간을 직접 정리해서 변화를 경험해보자.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집중력과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정리의 시간이 보다 의미 있어진다. 깨끗한 공간에서 맞이하는 새 학년, 그 첫걸음은 분명 더 특별할 것이다. 역사인 울산 글 편집위원 이솔비, 독립의 불을 밝히고 의로운 횃불이 되다. 울산 출신 독립운동가. 대한광복회 총사령관 고원 박상진, 1884년 12월 7일에서 1921년 8월 11일. 화려하고 강렬한 불꽃은 누군가의 희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울산의 역사에도 숭고한 희생으로 의로운 횃불이 된 인물이 존재한다. 뜨겁고 올곧은 기백으로 독립의 역사를 쓴 고원 박상진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나라의 독립을 위해 불꽃을 피웠던 박상진. 박상진은 1884년 현재 울산 북구 송정동 지역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이다. 학식이 높은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한학을 배우고 법률 및 경제학을 꾸준히 공부하여 1910년 한국인 최초의 판사로 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대에 접어들며 같은 민족의 죄를 재판할 수 없다고 생각한 박상진은 판사직을 사퇴하고 독립운동을 택한다. 그 후 1915년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한일 독립운동 대표 단체인 대한광복회의 총사령관을 맡아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친일 거부, 군자금 조달, 모금 활동 등을 이어가던 박상진은 1918년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식장에 방문한 차에 일본군에게 발각된다. 사형 선고를 받은 박상진은 1921년 38세의 나이로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하였고 국권 회복과 항일 투쟁에 기여한 공로로 1963년 건국훈장을 받았다. 꺼지지 않고 이어지는 이름 고헌. 자는 기백, 호는 고헌. 박상진의 이름은 울산의 여러 진영에 활용되고 있다. 북구 송정동에 위치한 고헌초등학교는 박상진의 호를 따서 개교한 학교로 의로운 횃불처럼 숭고한 애국정신을 교육 목표로 두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박상진 호수공원도 박상진의 생애를 추모하는 공간과 함께 주민들에게 친환경적 쉼터를 제공한다. 공원 내 위치한 카페 직원서가에서도 그를 추모함과 동시에 호수공원의 아름다움과 책 읽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남구 달동문화공원의 기념탑을 가보면 박상진 동상이 있다. 박상진 동상은 1982년 옥교동 인근 동산에 처음 설치되었지만 몇 차례 이전을 하였고 지난해 광복절을 맞이하여 문화공원에 새로 자리를 잡았다. 이를 계기로 고헌 선생을 추모하고 기리는 발걸음이 더욱 늘어나 울산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보온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그의 인생을 담아낸 공간. 현재 북구 송정동에는 과거 박상진이 생활했던 터에 복원된 생가가 마련되어 있다. 박상진 생가는 독립투사 박상진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지어진 곳으로 2007년 복원정비 사업을 완료하였다. 생가 안에 있는 박상진 의사 전시관에서는 그의 일대기가 담긴 독립운동 역사를 확인할 수 있고 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도 있다. 지난해 박상진 생가에서는 광복절을 기념하여 4일간 실경 뮤지컬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총 3부로 구성된 뮤지컬은 박상진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기까지의 생활상,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 활동을 하던 시절, 세금 마차 탈취 사건 등의 내용을 실감나게 담고 있다. 그의 삶을 녹여 만든 것이나 다름없는 박상진 생가에서 또다시 어떤 행사들로 울산 시민들의 독립 정신을 두드릴지 관심이 모인다. 다시 태어나기 힘든 이 세상에 태어났건만 이룬 일 하나 없이 저 세상 가려하니 청산이 비웃고 녹수가 찡그리네. 박상진 의사의 옥중절명시. 박상진이 꿈꾸던 자유의 역사는 현재까지도 눈부시게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도 그의 삶이 머물렀던 곳으로 꾸준히 발길을 내딛고 있다. 독립에 있어 누구보다도 숭고한 의지를 내보였던 고헌을 기억하기 위해서이다. 불꽃처럼 빛났던 그의 애국정신은 우리가 오래도록 간직해야 할 것이다. 인문학 산책, 차와 함께하는 인문학 글 편집위원 정가연. 차 한 잔 드릴까요?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의향을 여쭙는다. 그러고는 차를 한 모금씩 마시며 대화를 시작한다. 차를 즐긴다는 면에서는 모두 같지만 차 문화는 나라의 영향을 받아 문화를 흡수하고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다. 알고 마시면 더 깊어지는 차에 숨겨진 다양하고 섬세하고 짙은 이야기를 살펴보자. 차의 본고장, 중국.
차는 차나무 잎을 비롯한 식물성 재료를 물에 우려 만드는 음료이다. 언어를 불문하고 대부분 한자, 다자에서 유래된 이름을 쓴다. 한국어로도 차이지만 표준 중국어로도 차라 읽는다. 중국은 기원전 2에서 300년 전 차의 역사가 가장 빨리 시작된 곳이다. 수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끓여 먹고 기름진 요리를 중화시키기 위해 중국인들은 언제나 차를 마신다. 와인이 빠진 프랑스 요리를 생각할 수 없듯이 차가 없는 중국의 음식 문화도 생각할 수 없다. 어느 식당에 가도 생수 대신 따뜻한 차가 나올 정도로 차는 중국인들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전쟁 중에도 차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고? 영국의 차 사랑. 원래 17에서 18세기 중반까지 영국의 국민 음료는 단연 커피였다. 그런데 곰팡이로 인해 실로 내 커피나무가 전멸해버리자 커피 농부들은 그 땅에 차를 심었다. 머지않아 영국 전역에서 차의 인기가 상승하여 차가 커피를 완전히 대신하게 된다. 오늘날 영국인들이 차에 우유와 설탕을 넣기도 하는 이유도 바로 커피의 대용품이니 커피와 같은 방식으로 응용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차 문화는 여전히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 날씨가 나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부터 케틀온, 주전자 올려요, 찬물을 끓이게이라고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이 포탄이 장렬하는 참호 속에서도 차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는 유명한 에피소드도 있다. 하루 일정한 시각에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화된 병사들에게 차를 마시지 못하게 하면 사기가 저하될 것이 자명했기에 영국은 병사들의 전투 중 차 마시는 시간을 금지하지 않았다. 홍차의 나라 영국. 오늘도 영국인들은 차 마시는 시간을 기다린다. 전쟁의 원인이 된 차. 1840년에 일어난 아편전쟁은 중국 역사상 일대 전환점으로 중국 차를 전문으로 수입한 영국의 동인도에 사는 중국차, 도자기 등의 수입으로 은이 대량 유출, 재정 불균형이 초래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슬그머니 아편을 중국으로 끌어들여 밀매하게 되었다. 결국 아편의 만연으로 경제혼란에 빠진 청나라 황실은 아편 수입을 금하고 영국의 아편을 몰수하여 소각했는데 이 사건이 영국과의 아편전쟁으로 이어져 중국은 자국 영토가 강제로 타국에 할양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아편전쟁의 원인이었던 차 한 잔이 비극적인 역사를 남기게 될 줄 과연 누가 알았을까? 학교에 차밭이 있다고? 우리나라에 차가 들어온 시기는 삼국시대 말기로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선덕여왕 때부터 차를 즐기는 풍습이 생겼다. 흥덕왕 3년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김대렴이 차나무에 종자를 들여와 지리산 일대에 심었고 이후 차 문화는 점차 퍼져나갔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산군은 토공품으로 작설차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고 동국 여지승남에도 울산에서 생산되는 차를 언급해 울산 지역이 차 재배지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다운동 일대가 차밭이었고 이곳은 다전이라 불렸다. 이 지명에서 유래한 다전초등학교는 교화로 찻꽃을, 교정에는 실제 차밭을 가꾸고 있다. 매년 차밭의 찻잎과 꽃을 활용한 다도 예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도 교육을 하는 학교는 많지만 차를 재배하는 학교가 얼마나 될까? 인근 다운초등학교도 차나무를 교목으로 삼을 만큼 울산은 예부터 차와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차하면 보성을 떠올리기 전에 우리 지역을 먼저 돌아보자. 매일 차밭을 보며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은가? 당신이 추울 때면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것이고 당신이 더울 때면 시원하게 식혀줄 것이다. 당신이 우울할 때면 위로해줄 것이고 당신이 들떠 있을 때면 진정시켜줄 것이다. 전 영국 총리 윌리엄 글래드스턴.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다. 수천 년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찻잎이 천천히 우러나듯 차 한 잔에도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이야기가 함께 우러나고 있을지 모른다. 도서 문화 글, 편집위원 최상국.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저, 문예 출판사. 2018년. 과학이 인간의 물질적 생활과 정신적 생활까지도 지배하게 된 세계. 인간은 인공부화를 통해 5등급으로 분류되어 태어나고 계급 예정실에서 각 등급에 맞게 앞날의 운명이 결정된다. 만인은 만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치 아래 모든 인간은 자유성애를 추구하고 정신적 불안이 생길 때면 소마라는 약을 먹고 모든 것을 잊은 채 행복해진다. 알파 플러스 계급으로 태어났지만 외모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버나드는 신세계의 의문을 품고 렌이나 크라운과 함께 야만인 보호구역을 여행하다 존과 린다를 만나게 된다. 존은 처음에는 신세계를 멋진 곳이라 여기지만 점점 자신이 살아온 야만인의 세계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행복과 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이 멋진 신세계에서 불행해질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존.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지만 존은 왜 그토록 불행했으며 그가 추구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당신이라면 이 멋진 신세계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부활 1. 투권 레프 톨스토이 민음사 2019년 부유한 귀족으로 태어난 네일 유도프는 젊은 시절 하녀였던 카츄샤를 유혹했지만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그녀를 외면한다.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그녀는 아이를 낳았지만 곧 죽게 되고 힘겨운 생활을 하게 된다. 어느 날 살인죄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선 카츄샤. 그 법정에서 배심원단으로 참석하게 된 네일 유도프는 그녀를 보고 마음이 복잡해진다. 누명을 썼지만 사형을 선고받는 그녀를 보면서 그는 사회가 약자에게 행하는 모순을 목격하고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그는 카츄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며 개혁을 주도하기도 한다. 진정한 용서와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무엇이 타락한 영혼의 부활을 이끄는가?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진정한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러시아 대문호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자. 루소의 에밀 읽기 이기범 새창미디어 2016년 자신을 이해하고 가꾸려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잘 보이는 욕망에 매달리는 삶은 공허하다. 이 책은 에밀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루소가 말하고자 하는 사상의 배경과 원인, 실천 방안 등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에밀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의 일반 이지를 구현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구체적인 교육의 원리와 방향을 제시한다. 근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간 불평등의 원인을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더 인정받으려는 탐욕에 집착하는 인정투쟁에 있다고 보는데 이는 오늘날의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피동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다. 루소는 이런 폐해를 극복할 가능성을 자연 상태의 순수성에서 찾았고 이를 교육을 통해 구현하려고 한다. 그럼 구체적인 인간교육과 가정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시민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교육은 무엇일지 이 책을 통해 살펴보자. 천개의 파랑, 천설란 허블 2020년 옆에 있는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져요. 저를 행복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당신이 행복해지면 돼요. 괜찮지 않나요? 휴머노이드 로봇인 콜리는 경주마 투데이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기수이다. 어느 날 시합에서 하늘을 보며 잠시 생각에 빠지다가 낙마하여 큰 부상을 당하고 폐기당할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꿈이 로봇 공학자인 연재는 콜리를 고쳐주고 콜리는 연재 주변을 맴돌면서 서로의 감정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편 연재의 주변 사람들은 경주마의 기능을 상실하고 안락사를 앞둔 투데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마지막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들만의 계획을 세운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해주기에는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지만 정작 로봇인 콜리는 경주마의 마지막 행복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다. 1000개의 단어로 세상을 이해했던 콜리의 모습을 통해 어느새 메말라버린 당신의 감성을 되살려보는 것은 어떨까?